65번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 10년에 6회 정도 나왔습니다. 기억 지문을 보시게 되면 매매 계약이 체결됐을 때 당연히 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는 논리적으로 동시행 관계에 있고, 두 번째, 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는 당연히 동시행 관계. 디귿 허가 신청 절차 협력할 의무는 있다. 그런데 매매 대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허가받기 전 매매 효력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있는 것 없는 것은 동시행 관계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정답은 4번. 그러면 다시 허가받기 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매 효력은 없기 때문에 대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협력할 의무는 있기 때문에 두 가지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잠시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 즉 부정되는 경우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첫 번째는 허가 지역, 두 번째는 임차권 등기 명령, 두 번째는 경매가 무효됐을 때, 상대방이 달랐을 때,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 그래서 이것을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기억하세요. 허가 받지 않는 명령은 무효인이 회수할 것. 다시 허가받지 않는 명령은 무효인이 회수할 것 적어드리겠습니다. 허가받지 않는 명령은 무효인이 회수하라. 그래서 허가자가 나온다. 명령이 나왔다. 임차권 등기 명령. 경매가 무효가 됐다. 권리금 회수. 이런 것이 나오면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라고 기억해 둔다. 다음 문제, 제3자를 위한 계약. 역시 매년 나오는 문제죠. 기본 개념은 이렇습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하면서 갑이 을한테 요청합니다. 나한테 돈 주지 말고 병한테 좀 주라. 이때 갑은 요청한 자, 요 약자, 채권자입니다. 대금 채권자. 을은 낙약자, 채무자, 대금 채무자죠. 그리고 병은 수익자, 제3자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지문은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병이죠. 채무자, 낙약자, 을에 대해서 수익 의사를 하게 되면 계약 성립 시에 소급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바로 1번이 정답입니다. 수익 의사 표시를 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계약 성립 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 두 번째, 제3자는 채무자. 3자는 수익자로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가 누굴까요? 낙약자 을의 채부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매매 계약을 끝내고 안 끝내고는 갑과 을의 문제지 수익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 세 번째, 채무자, 낙약자 을에게 수익 의사 표시한 제3자 병은 그 채무자, 낙약자에게 채무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권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 번째 거, 채무자, 낙약자 을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계약 이익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전적 채무 인수. 채무가 양쪽 그대로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채권자는 인수인에게 수익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따라서 제3자란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띄워볼까요? 제3자, 수익자가 채무자, 병이 채무자, 낙약자에게 수익 의사 표시하게 되면 수익자 권리는 수익 의사 표시한 그때부터 발생한다. 계약 성립 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 67번 갑니다. 합의 해제가 나왔습니다.
합의 해제는 단독 행위가 아니고 계약, 합의 해제에 관련돼서는 3회 정도가 나왔네요. 1번 지문은 합의 해제가 됐으면 이자 붙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 태도. 두 번째, 합의에 의해서 계약 해제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합의 해제 소급표는 법정 해제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 거, 합의 해제가 됐죠. 특약이 없다면,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정답은 4번. 다섯 번째, 매도인이 잔금기를 경과한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했는데 매수인이 이의 없이 가서 수령했다면 이런 경우는 합의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합의 해제할 때는 꼭 기억하세요. 손이 없다. 합의 해제가 나올 때마다 단독행위가 아니고 계약인데 손이 없다. 손해배상 청구 문제 없고요. 이자 줄 필요가 없다. 딱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계약 성립 중 청약에 관한 설명입니다. 매년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불특정 다수란 청약은 효력이 있죠. 자판기 비치는 청약으로 봅니다. 자판기 비치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가 되죠. 두 번째, 청약이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지요. 그러면 청약자는 철회할 수가 없다. 세 번째, 동일 내용 청약이 상호 교차되면 교차 청약, 양 청약이 상대방한테 발송이 아니고 도달한 때. 네 번째, 계약 내용이 제시되지 않는 광고는 청약으로 보지 않고 청약의 미끼로 보죠. 다섯 번째,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 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가 있겠네요. 이때 이 견적서 제출은 청약의 유인으로 봅니다. 청약이 아닙니다. 청약의 미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도급 계약이 있고요. 다시 을하고 병하고 다시 하도급 계약이 들어가죠. 이때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청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청약의 미끼로 본다는 거 띄워볼게요. 견적서 제출은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미끼로 본다는 것. 다음 문제. 69번 약관. 10년에 한 번 정도 나왔네요. 그러면 약관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미리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전형적 계약 조항이죠. 그러면 소비자한테 제시하면 소비자는 좋든 싫든 이 약관에 대해서 사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비자한테 굉장히 불리하죠. 그래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약자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죠. 그러니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정한 지연 손해금 등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소비자한테 불리하므로 무효.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면 약관 작성자, 사업자한테 불리한 제한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목적 취지를 고려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당연히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해서 소비자를 보호한다. 약관 내용은 개개 계약 체결자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 주관적으로 해석한다 아닙니다. 네, 구체적 하지 않고요.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5번이 틀린 정답. 약관은 어쩌다 나오는 거니까 이 정도에서 이해해 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70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입니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관한 얘기죠. 담보 책임 얘기는 10년에 8회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령 지정한 매매 관련돼서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수량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 그럼 두 번째 봅시다. 악의 매수입니다. 수량이 부족한 것을 계약 당시 알고 있었다면 대금을 조절해서 계약을 하지 않았을까요?
따라서 악의는 어떤 것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2번 악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손해배상 어느 것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2번 지문이 틀렸다. 선의의 매수인은 모르고 샀으니까 당연히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했을 때 모르고 산 선의의 매수인은 전부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선의는 몰랐기 때문에 안 날로부터 1년 내 담보 책임 행사하면 됩니다. 한번 띄워볼까요? 수량 지정한 매매, 선의 매수인, 악의 매수인 나눠본다면 모르고 산 선의 매수인이야 있다. 그러나 알고 산 악의 매수인은 아무것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담보 책임도 꼭 나오니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71번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3억 원의 을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환매권 보류 등기하기로 약정하고 을이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 환매 10년에 4회 정도 나옵니다. 즉 매매하면서 다시 일정 기간 내에 사들이겠다는 뜻이죠.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특약을 했습니다. 등기했고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환매 기간 내 그가 수령한 3억 원 매매 대금이죠. 플러스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환매 대금을 제공하고 엑스토지 환매할 수 있다. 두 번째,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아니했다면 부동산은 5년으로 한다. 환매 등기는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한다. 즉 을이 등기하면서 부기 등기 형식으로 환매 특약 등기를 한다는 뜻. 만약 갑의 환매 등기 후 병이 을로부터 엑스토지를 매수하였다. 즉 환매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을이 병한테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병 입장에서는 매매를 했으니까 당연히 병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해 달라고 등기 청구했을 때 을은 거절할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지문을 보게 되면 을은 환매 등기를 이유로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는 논리 모순입니다. 정답은 4번. 자기가 팔았고 병이 등기해달라 했을 때 환매 등기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거절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섯 번째, 만일 갑의 환매 등기 후 정이 X토지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등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저당권이 붙었다는 얘기죠. 이때 갑이 적법하게 환매권 행사합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정의 저당권은 뭐한다? 소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이렇게 해서 갑이 환매권 행사에서 등기하게 되면 이 저당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이야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저당권자는 이 환매 부기 등기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띄워보겠습니다. 환매 등기 후 병이 을로부터 매수한 경우 을은 환매 등기를 이유로 병의 등청을 거절할 수 없다. 팔았으니까 등기해줄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죠. 다음 문제. 72번은 교환계약입니다. 10년에 5회 정도 나왔네요. 갑이 토지와 을의 건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교환은 매매와 같이 유상 쌍무 계약입니다. 유상 계약의 특질이 바로 담보 책임, 쌍무 계약의 특질은 동시 이행과 위험 부담, 이런 것들이 적용된다는 뜻이죠. 맞는 지문. 두 번째, 한쪽이 재산적 가치가 부족해서 금전, 보충 지급할 것을 약정했습니다. 그 금전, 이 금전을 보충금이라고 하죠. 이 보충금은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맞는 지문. 그러면 이것은 목적물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 부담하지요. 유상 계약이니까 바로 여기에서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리은 시가를 묵비했다. 근데 알리지 않았다. 이것이 상대방 의사 결정에 불법적 간섭을 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 뜻은 무슨 얘기냐? 불법적 간섭이라 한다면 이건 사기를 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고, 불법적 간섭이 아니라 한다면 사기를 가지고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3번. 띄워볼까요? 목적물 시가를 묵비, 상대방 의사결정에 불법적 간섭을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기가 아니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뜻. 73번 갑니다. 을이 갑으로부터 건물세를 목적으로 엑스터지를 10년간 임차, 자신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 틀린 것을 골라라. 임대차는 매년 나오는 문제. 지금 갑을 토지 임대차 했습니다. 건물을 신축했다는 뜻이에요. 이걸 전제로 문제를 풀어보는데 1번 지문은 자, 토지 소유자가 아닐지라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 타인 권리 매매 유효를 기억한다면 1번 지문도 당연히 유효. 두 번째, 반대 약정이 없다면 을은 갑에 대해서 토지 임대차, 토지 임차권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세 번째 거, 을이 현존한 지상 건물을 등기했다. 그러면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은 때, 즉 무슨 얘기냐? 건물 신축해서 등기 쳤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토지 임대차는 등기하지 않았죠. 이때 토지담보대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관련된 등기가 3월 15일이고 이 건물 등기가 3월 10일이죠. 그렇다면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습니다. 바로 3번이 틀린 지문. 따라서 토지 저당권 실행됐을 때 이 을은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뜻. 네 번째 거, 10년 임대차 기간이 경과했다. 지상 건물이 현존한다. 토지 임대차죠. 을은 임대차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거는 이렇습니다. 기간 만료, 지상물 현존, 1차적으로 갱신 청구를 했을 때 주인께서 예스하면 갱신되고 거절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거절했을 때 기분 나쁘죠? 이때 2차적으로 지상물 매수권권 들어가면 주인은 예스, 노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사야 됩니다. 결국은 살 능력이 없으면 갱신 청구에 대해서 예스할 수밖에 없다. 다섯 번째, 을의 차임액의 이기에 달한다면 이때는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상가만 3기, 상가 아닌 나머지 임대차는 전부 다 2기. 다음 문제 갑니다. 74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창고 건물을 을에게 월 차임 60만 원 3년간 임대. 을은 갑 동의를 얻어서 병에게 월 차임 70만 원. 오히려 을이 이득이죠. 이때 2년간 전대하였다.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러면 역시 임대차는 매년 나오는 문제니까 1번 지문은 합의로 계약을 종료하더라도 전차권은 병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전차인 병은 직접 갑에 대해서 월차임 60만 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세 번째, 갑은 을에게 월차임 60만 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거, 갑에 대한 차임 연체액이 120만 원에 달한다. 이거는 2기분에 달한다는 뜻이죠. 이때 갑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죠. 을한테. 그리고 해지했을 때 이것을 병한테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로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여기서 잠시 멈춰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 보세요. 이기 연체에서 해지했을 때는 병한테 통지하지 않아도 병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나와요.
약정 없는 해지 통고란 단어가 났을 때, 이 통고가 났을 때는 통통이 들어가야 됩니다. 병에게 통해야지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해지와 해지 통고를 구별할 것. 다섯 번째, 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병은 갑에게 전전대차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건 함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차인의 임대 청구권, 갱신 청구죠. 요거는 토지 임대차에서 인정하는 것이지 건물 임대차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지문은 건물이지 토지가 아니라는 거죠. 띄워볼까요? 동이 있는 전대를 전대로 해서 임대인을 보호하는 특별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차인 병은 임대인 갑에 대해서 직접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하도록 돼 있고, 전차인 부하는 특별 규정은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이 합의로 종료시키다 하더라도 병의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뜻. 동이 있는 전대 특별 규정 왼쪽 오른쪽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75번부터는 특별법 이야기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 10년 동안 10회 나왔습니다. 1번 지문은 임차인께서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즉 직접 점유를 통해서 임차주택을 간접 점유하는 경우 대항요건인 점유 인정됩니다. 물론 직접 점유자 대항력 갖추는 것을 전제로 간접 점유 보호합니다. 두 번째,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후 주임법상 대항요건을 상실했습니다. 그럼 주임법상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당연히 주임법상 대항력 상실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 3번,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자기 명의 주택을 매도한 자가 매도와 동시에 이를 다시 임차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일명 주인 전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하면서 갑이 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한 경우죠. 이 갑은 대항력이 언제냐 하는 얘기죠. 판례 태도는 이렇습니다. 매수인 을이 등기 즉시가 아니고 등기 다음 날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3번 지문은 매수인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 인정된다는 얘기는 틀렸고요. 매수인 등기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3번 X. 네 번째 거,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마치면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요. 다섯 번째는 가족과 함께 주택을 점유 계속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옮긴다 하더라도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맞는 지문이네요. 볼까요? 매도인의 대항력은 등기 즉시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기억하세요. 매도인을 할 때 디귿, 매도인 디귿, 다음날 디귿으로 기억하면 어떨까요? 76번, 주임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그러면 역시 주임법은 10년 동안 매해 나오는 문제죠. 그러면 이 계약갱신 요건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행사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조건이 동일하면 여러 번은 아니고요. 한 번 딱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은 동의 없이 전대했다면 동의가 없으니까 당연히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아주 단순한 문제네요. 정답은 1번. 계약갱신 요구권 1회 행사할 수 있다. 상가는 최초의 계약기간을 포함해서 10년까지 갈 수 있죠. 주택 임차권의 계약갱신 요건은 1회. 다음 77번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서울특별시 기준 잡았습니다. 근데 환산보증금은 9억 원 이하.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근데 지금 상가 건물이 보증금 5억에다가
월차임 50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네요. 물론 주민등록은 갖췄습니다. 환산보증금 계산하면 10억이네요. 그럼 환산보증금을 초과한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상가건물 임대차도 10년에 10회 매해 나오는 거죠. 기억하세요. 환산보증금을 초과했을 때 적용되는 규정. 결국은 보증금 관계없이 적용되는 규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기억하세요. 세표차 대권갱신. 세표 차이로 대권갱신했다라고 기억하기. 그러면 1번 기억 지문을 보게 되면 확정일자는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중과실로 파손했습니다. 그러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다만 을은 거절할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니은 지문은 문맥이 제대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니은도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2개월분 차임을 연체하던 중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이 연체 차임은 당연히 전 소유자 을에게 지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것도 맞는 지문. 최초의 가 답안은 3번이었습니다. 근데 니은도 맞는 지문으로 들어갑니다. 왜? 지문 자체가 문맥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은 요구할 수 있어요. 다만 주인은 거절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두 정답으로 처리했습니다. 환산보증금 초과했을 때 세표차 대권갱신이 있어도 확정일자 우선 변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78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채권자 폭리를 막기 위해서 만든 법. 역시 매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럼 첫 번째, 담보 가등기 마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되면 이 담보 가등기는 저당권으로 바뀝니다.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맞는 지문. 두 번째, 피담보 채권은 당사자 약정 관계없이 가등기 원인 증세인 매매 예약세 매매 대금 한도로 제한된다.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팔레트도는 당사자 약정에 따라 결정된다. 2번. 세 번째 지문, 청산기간 지나기 전 청산금에 관한 권리 양도는 이로써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청산금은 후순위 권리자가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번째,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 순수한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 여부는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결정. 다섯 번째, 예약 당시 시가가 출발할 때 예약 당시 시가가 피담보 채무에게 미달하면 요거는 채권자 폭리가 없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담법을 적용하지 않게 되면 청산금 통지할 필요가 없죠. 출발을 물어본 겁니다. 띄웁니다. 가등기 담보의 피담보 채권은 원인 증서, 매매 예약상 매매 대금 한도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사자 약정 내용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것. 79번 갑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매년 나오는 문제인데 일단 지문 구조를 보게 되면 갑은 을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친구 병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병은 을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갑의 재금으로 병 명의로 등기 이전을 마쳤다. 그림을 그려드리면 갑과 을의 명의신탁해서 갑은 신탁자, 병은 수탁자, 명의신탁은 무효. 병은 매매를 합니다. 병의 등기가 수탁자한테 넘어왔다는 얘기죠. 이걸 생각하면서 갑과 병의 명의신탁장은 당연히 무효.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 그럼 알았다는 것은 악이죠. 그럼 악이면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그런데 체결 당시에 만약에 사실을 몰랐다 선이면 그 후 명의신탁을 알았다 하더라도 판단 기준은 계약 체결 당시이므로 선입니다. 따라서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죠. 기억하십니다. 선의, 악의 판단 기준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네 번째 거,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갑은 병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조심할 것은 등기된 부동산 자체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은 아니고요. 매수 자금이 부당이득 반환 대상입니다. 그리고 X부동산 소유권 유역에 취득한 병이 명의신탁 약정 외의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즉 자발적으로 등기를 갑한테 넘겨줬다면 이 등기는 무효가 아니고 유효가 됩니다. 정답은 5번. 기억하세요.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등기를 신탁자한테 자발적으로 넘겨주는 경우는 전부 다 유효입니다. 이전형 명의신탁 자발적 등기 넘겨줬다. 중간생략형 수탁자가 신탁자한테 자발적으로 등기 넘겨주었다. 계약형에서도 수탁자가 자발적으로 등기를 넘겨준 것들은 전부 다 유효란 얘기죠. 같이 세트로 기억하세요. 잠시 띄워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형 명의신탁에서 자발적으로 등기를 넘겨줬다 그러면 무조건 유효입니다. 다음 문제 80번 집합건물입니다. 매년 나오는 문제. 그러면 기억지문을 보니까 객관적 물리적 완성됐다.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한 구분소유권 객체가 되지 못한다. 네, 틀렸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등록되지 않아도 구분소유권 객체가 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특별승계인께서 구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한테 이전했다. 관리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각 특별승계인들은 자신의 전 구분소유에 대한 공용부분입니다. 조심할 것은 전유부분이 아닙니다.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맞는 질문. 전유 부분, 당연히 구분소유권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한다. 맞는 질문. 정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하나 참고해 봅시다. 구분행위 플러스 물리적 객관적 완성해서 등기를 하죠. 소유권은 언제 취득하느냐? 구분소유 취득권은 물리적 객관적 완성 시 소유권 취득합니다. 언제가 아니다? 등기한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기출문제 해설이었고요. 32회 40문제 해설 끝났고요. 다시 타 국가고시에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다시 두 문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사 2023년 민법 기출문제입니다. 점유 취득시효. 띄워볼까요? 소평공 20년 점유 등기야 소유권 취득합니다. 소유사는 바로 자주 점유를 뜻한다. 첫 번째,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이 나왔습니다. 집합건물에서 전유 부분이 주가 되면 공용 부분은 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주종은 절대 분리 금지. 따라서 종된 공용 부분을 타인이 시효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취득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지 않으며 등기함으로써 장래를 향해서 발생한다. 뒤집어져 있네요. 점유 개시한 때로 소급하는 것이지 장래 향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번 X. 따라서 점유 20년 완성 등기하게 되면 소유권 취득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까지 소급하기 때문에 그동안 얻은 이득은 불법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고 정당한 권한에서 얻은 것이죠. 세 번째, 무단 점유가 나오면 자주 점유 규정이 깨집니다. 그러면 소유사가 없기 때문에 취득시효 인정되지 않는다.
네 번째 겁니다. 기산점, 출발점이죠. 이때 점유기간을 통해서 등기 명의인이 변동이 없다면, 즉 소유자 변동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임의로 기산점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으면 함부로 기산점 선택하면 안 된다. 5번 시효이익 포기입니다. 완성자가 등기부상 소유자한테 시효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죠.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에 대해서 하여합니다. 맞는 지문이죠. 그러면 이 문제의 포인트,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는데 소유권 취득 효과는 점유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는 것. 다음은 2020년 변리사 민법 문제입니다. 계약 성립에 관한 것이죠. 한 문제 꼭 나옵니다. 첫 번째 기억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했을 때는 상당한 기간 내 승낙 통지를 받았다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관습에 의하여 승낙 의사 표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때 계약 성립 시기는 승낙 의사 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가 아니고요. 그러한 사실이 발생한 때입니다. 틀린 지문. 디귿 어느 일방이 교섭 단계에서 확실하게 체결되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불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이게 계약 체결상 과실이 아니고 불법 행위 구성할 수 있다는 거 맞는 지문. 리얼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 수 있었을 자. 그런데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상대방한테 신뢰이익 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답은 2번. 리은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 계약 체결상 과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리을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입니다. 물론 계약은 무효죠. 이때 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을도 만약에 알수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을은 갑한테 배상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 배상 요구할 수 있느냐? 을만큼은 선의 또한 무과실일 때 원시적 불능을 가지고 갑한테 배상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신뢰이익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 하나, 다음에 계약 성립에 관한 거 두 문제를 보충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